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20살 때부터 제겐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저만의 카페를 차리는 것. 두 번째는 저만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 예쁜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전 이미 꿈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인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 거짓된 행복에 겨워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한 배신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놀랍게도 이 모든 진실은 저를 끔찍하게 배신한 사람의 가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형부,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요. 형부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봐 두려웠거든요. 저 그래서 연락 끊고 도망친 거예요. 제 입으로 차마 형부한테 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안 나서요. 형부가 이제까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거 확실한 거야? 처제,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줘, 제발.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한 게 서운해서 장난치는 거라고 말해줘, 응? 확실해요. 이게 그동안 언니가 형부한테 숨겼던 진실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날 속일 수가 있지? 처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 소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몰래 들어봤더니 그게 바로... 뭐?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장인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평소 쌀맘 채널을 들으며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생각하던 제가 오늘은 세상엔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릴 적 저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제게 가족이라곤 5살 어린 여동생뿐이었죠. 당시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저와 초등학생이던 동생은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끼며 무기력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희의 손을 잡아주었고 무너져 내리려던 세상이 다시 환해졌어요. 세상이 홀로 버려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모였습니다. 미혼이었던 이모는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꺼이 저희를 키워주셨고 덕분에 저와 동생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제게 가족이란 유난히 애틋하고 각별한 존재였죠. 성인이 된 후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 바리스타를 거친 끝에 소박하고 아담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손님이 점차 늘어갈 때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바닐라 라떼를 테이크아웃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자신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하나 건넸어요. 화려한 치장과는 달리 수줍게 쪽지를 주는 모습에 전 호기심을 느꼈고 반년의 만남 동안 호기심은 사랑으로 바뀌어갔죠. 결혼을 결심하자마자 저는 곧장 여동생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다른 남매보다 더 각별해서일까요? 여동생은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해주었네요. 언니, 진작 만나고 싶었는데 오빠가 집에서 언니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가? 만나기 전부터 전 이미 언니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언니 엄청 아껴주고 싶어요. 아참, 오빠한테 들었죠? 우리 집은 시집살이니 시월드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시킬 사람도 없지만요. 명절에도 두 손 두 발 편하게 쉬러 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저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해줘요. 안 그래도 언니 갖고 싶었는데 저 오늘 소원 이뤘네요.
아가씨, 그렇게 말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제 친동생이 아가씨의 반의 반만 닮았어도 제가 진짜 잘해줬을 텐데. 아가씨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왜요? 언니 동생이랑 사이 좋을 것 같은데. 언니처럼 화려한 스타일 동생들의 우상이잖아요. 아니에요. 동생도 동생 나름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성격도 저랑 너무 다른데다가 솔직히 제 동생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남미래 무슨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지. 본인은 정의감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폐덩어리예요. 정말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상견례 때 만나겠네요. 뭐 가족이긴 하니까 상견례 때 보긴 하겠지만 제 동생이라고 해서 아가씨가 너무 친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랑 피만 섞인 관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평소와는 180도 다른 말투에 저는 다소 놀랐지만 도대체 처제가 될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길래 그럴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궁금증은 해소되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장인어른 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죠. 그날 저는 제 여동생이 아내를 대했던 것과는 달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장모님은 잔에 옮겨담지도 않은 캔커피를 제 앞에 탁 내려놓으며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카페 한다면서? 요즘 카페들 거의 다 망한다던데. 네, 무슨... 내 말은 수익이 꽤나 안정적이냐고 묻는 거야.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야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귀한 딸 고생시킬 순 없으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물어보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대화 패턴에 말문이 턱 막히려는 순간 누군가 쿵소리를 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잠시 저를 관찰하듯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장모님께 소리쳤어요. 엄마, 사위 될 사람이 인사로 왔으면 좀 상식적인 말을 해. 뭐? 너는 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참견이야? 언니가 결혼한다는데 동생이 의견 좀 보태는 게 어떻게 참견이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뭐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무탈하게 차이 큰 거 보면 모르겠어? 보나마나 내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엄마가 끔찍하게 아끼는 큰딸 안목도 못 믿어. 거침없는 처제의 말에 장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심 처제에게 고마웠어요. 아내 말과는 달리 처제는 이상하기는커녕 참 따뜻하고 좋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아마도 아내와 처제는 오래전 사소한 일로 마음이 틀어져서 여태껏 풀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내가 처제의 성격을 이렇게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리 없었네요. 결혼하고 나면 둘을 화해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저는 속으로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상견례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와 저 여동생이 먼저 도착한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가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려는 순간 갑자기 여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처제에게 외쳤어요. 어? 너 혹시 지수? 박지수 맞지? 말도 안 돼. 설마 우리 언니 신우될 사람이 너야? 그래. 와, 이게 무슨 인연이니? 나 안 그래도 너 연락처 알아내려고 SNS도 찾고 그랬는데. 나 지금 너무 반가워서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는다. 둘은 퍽 반가운 사이인데 서로의 손을 부여잡으며 소녀처럼 동동 뛰어다녔습니다. 제 여동생과 처제는 이곳이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로 제 외의 반가움을 마음껏 만끽했어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여동생을 달래가며 제가 물었네요.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오빠, 지수 기억 안 나? 나 20살 때 회전 작업 가게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내 인생의 우리녀라고 자주 얘기했었잖아. 그때 거기 사장님 완전 악덕이었던 거 알지? 나한테 맨날 카운터 돈 빈다고 정산 안 맞는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내 월급 계속 깎았잖아. 난 진짜 계산도 꼼꼼하게 했고 생전 남의 돈 손댄 적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한데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거든. 근데 지수가 나 그럴 애 아니라면서 CCTV 보여달라고 막 항의해줬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잘릴까봐 잭소리도 못했는데. 처음엔 사장님이 무슨 CCTV냐고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설마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보겠냐면서 녹화 테이프 던져주고 갔거든. 그랬더니 지수가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나 누명 벗겨뒀었잖아. 아, 맞아. 생각난다. 그때 나도 뒤늦게 너한테 듣고 참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밥이라도 사고 싶다고 해서 셋이 같이 만나지 않았었나? 그래. 같이 밥 먹었던 사이인데 그걸 잊어버리다니. 오빠 기억력도 참. 그나저나 나랑 지수랑 사돈이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연락 끊겼던 친구랑도 이어주고. 새언니는 진짜 복덩인가 봐. 처제가 여동생에게 은희이나 다름없는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이 모든 게 하늘이 맺어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떠난 저희 부모님이 남겨준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하고 완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고 이듬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태어났어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이 뜸하던 처제 역시 저희 딸을 보러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죠. 거의 매 주말마다 처제는 저희 딸을 위한 선물들을 두 손 가득 들고 왔지만 아내는 항상 처제에게 툴툴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심하면 남들처럼 연애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할 것이지 왜 자꾸 내 집에 기웃거려? 여기 너 반가운 사람 없거든? 언니 빼고는 다 나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언니 말고 내 조카 보러 오는 거거든. 이참에 언니들 육아해서 해방되고 좋잖아. 나 있는 동안 언니도 평소에 못 잔 잠 좀 자고 TV도 보고 그렇게 실컷 쉬면 되지. 애 봐주는 사람이 최고의 손님인 거 몰라? 괜히 좋으면서 툴툴대기는. 쉬긴 뭘 쉬어. 그냥 너 보기 싫어서 자리 피해 있는 거지. 그럼 나 동네 한 바퀴 좀 돌고 올 테니까 내 딸 잘 돌보고 있어. 괜히 별것도 아닌 거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밥도 알아서들 먹고. 그렇게 아내는 늘 못 이기는 척 처제와 저에게 딸을 맡겨두고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때론 방에서 밀린 잠을 자기도 했고 혼자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오랜만에 차려입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죠. 그동안 처제는 제게 친동생 같은 존재가 되어갔네요. 제 여동생에게 은인 같은 친구라 고맙기도 한데다가 처제 성격 자체가 워낙 잔정이 많고 속이 깊어서 유난히 미름이 갔죠. 제 딸과 놀아주다가 출출해질 때면 처제는 배를 부여잡으며 제게 말했어요. 형부,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왜?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참. 형부가 처제를 아직도 이렇게 몰라줘야 되겠어요? 저 지금 배꼽시계 약 떨어졌잖아요. 떡볶이 좀 빨리 시켜줘요. 알았어. 오늘도 제일 매운맛이지? 당연하죠. 중간만 먹으면 저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자요. 아, 그리고 형부. 오늘은 떡볶이 먹으면서 울기 없기? 아니, 저번에 매워서 온 거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갔다니까? 예. 아, 빨리 시키기나 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처제는 여느 때처럼 제 딸과 오랜 시간을 놀다가 날이 저물 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늦게 먹은 떡볶이 그릇을 치우고 다 쓴 기저귀와 육아용품들을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점심 먹기 전 외출한 아내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려던 무렵 아내가 돌아왔죠. 잔뜩 치기가 올라 비틀거리며 말이에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려는데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육아도 적성이 있다는데 난 육아 체질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애 보는 게 힘이 들지? 내 딸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도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당신 마음 다 이해해. 집에서 온종일 내보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더라. 일하는 건 하루하루 다른 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육아는 매일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이 반복돼.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복직하고 싶어. 회사 다니면 24시간 육아로 씨름할 때보다 우리 딸한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누구의 엄마로만 말고 내 이름 돌리면서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복직하긴 좀 이르지 않을까? 아직 돌밖에 안 됐는데 남의 손에 맡기기도 그렇고. 남의 손이라니? 베이비시터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지 알아?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싶어도 얼마 전에 일구에서 나 못 도와주셔. 정 가족 손에 맡기고 싶으면 당신 이모님한테 부탁해보던가. 당신도 알다시피 이모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 받아서 부탁하기가 좀 그런데. 당신이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내가 카페 영업 마치고 바로 집 와서 교대할게. 집안일도 다 내가 하고 육아도 전부 내가 다 할게. 여보, 진짜 모르겠어? 나 산후 우울증이야. 이대로 복직 안 하면 더 상태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거 알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법이래. 내가 우울하면 애도 우울해진다는 뜻이야. 잘 생각해봐, 여보. 사실 제가 봐도 아내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 보였습니다. 매일 당당한 모습으로 커리어우먼처럼 일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 복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옆 동네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했죠. 이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너무도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까지 저희 딸을 전담해서 돌봐주기로 하셨네요. 역시 아내의 말을 따르길 잘했던 걸까요? 아주 잠깐 위기가 있을 뻔했지만 가정은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내는 참아왔던 갈증을 풀어내듯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몸은 피곤해 보였지만 마음만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어요. 아내는 출산 전처럼 밝아졌고 산후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오롯이 딸에게 시간을 쏟으며 사랑을 듬뿍 표현하더군요. 게다가 이모에게도 참 다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마주칠 때마다 아내는 이모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님, 진짜 감사해요. 이모님은 저랑 남편한테 수호천사나 다름없어요. 남편이랑 아가씨 어릴 때부터 도맡아 키워주시고 지금은 제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저희 딸 정성껏 돌봐주시잖아요. 저 사실 이모님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좋은 엄마는커녕 좋은 아내도 못됐겠죠.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지. 허리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너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가 딸을 생각하듯이 너희네 외가 행복하다면 나도 더 바랄 게 없어. 산후우울증 심할 때는 거울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에
아이가 토한 옷 그대로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슬펐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잃게 한 육아가 더 힘들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모님 덕분에 평일에 아낀 에너지로 딸한테 더 잘하게 되는 거 있죠?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제 결정에 군말 없이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서요. 내가 바라는 건 너희 가족이 오래오래 무탈하게 사는 거 딱 그것뿐이야. 하늘에 있는 네 시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다. 제가 돌아가신 시부모님 몫까지 이모님께 더 효도할게요. 앞으로도 쭉이요. 차진하면 여행도 꼬박 보내드리고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요. 그러던 나중에 결혼 8년 만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와 제게 둘째가 생긴 것이죠. 아들이었습니다. 8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라 그런지 아들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각별함을 넘어서 뭔가 유난스러울 정도이더군요. 병원을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첫째 날 때보다 입원이 더 아픈 것 같아.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 너무 고생 많았어, 여보. 마사지 받으면 좀 나아진다던데 여기서 매일 마사지 받도록 내가 등록해 놓을게. 고마워. 그래도 정말 행복하다. 당신도 그렇지? 당연하지. 당신과 우리 딸, 그리고 이젠 아들까지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우주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야. 아마 우리 가족 행복하라고 매일 지켜주고 계실걸? 행복에 겨워 꿈꾸듯 말을 이어나가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중요한 할 말이 생각난 듯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아주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무슨 할 말 있어? 나 이 행복 깨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 들어줄 수 있지? 당연하지. 말만 해. 부탁이란 게 뭔데? 아들 이름은 나 혼자 내 맘대로 짓게 해줘. 저는 아내의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혼자 짓겠다니 그게 무슨 고집인가 싶더군요. 딸 이름을 지을 때 아내는 장인어른이 철학관에서 지어온 이름조차 만리했었어요. 자식의 이름은 오로지 부모 둘이 합의해서 지어야만 한다는 게 아내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딸의 이름을 함께 지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지 납득할 수 없어서 저는 아내에게 물었네요. 그럼 나는? 장인 장모님은 몰라도 나랑은 같이 생각해서 짓는 게 맞지 않아? 아들 낳으면 지어주려고 예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 있어서 그래. 그게 뭔데? 나원. 흔하지도 않고 부를수록 입에 척척 감기는 게 이름으로는 딱인 것 같아. 우리 아들 정말 너무 특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이름이 어울려. 여보, 근데 좀 여자 이름 같지 않아? 꼭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자 이름 같다니? 당신 생각 참 촌스럽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성별 따져가면서 이름을 지어.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 좀 버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전부터 나 당신이랑 얘기하면 가끔 좀 답답하더라.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당신도 좀 가게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법 좀 배우고 그래. 제가 아들 이름을 달가워하지 않자 아내는 갑자기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거친 말투로 저를 비난하더군요. 심지어 아내는 그대로 대화를 중단한 채 침대에 돌아 누워버렸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출산 직후라 많이 예민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도 찾지 못했고요. 하지만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이 동생을 만져보려 조심스레 손을 뻗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순식간에 딸의 손을 낚아채고는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만져? 너 손 안 닦았잖아. 엄마가 동생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때문에 동생 아프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갑작스런 아내의 호령에 딸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딸에게만큼은 다정하던 아내였는데 순식간에 냉랭하게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이유도 모른 채 겁에 질려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을 품에 안고 달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동생이 예뻐서 쓰다듬으려 한 것뿐이잖아.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까지 왜 그래? 아기들 면역력 약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몰라? 애기들한텐 세상이 전부 다 세균 덩어리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무작정 애만 감싸는 거야? 그럼 벌은 나빠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혼을 내야 그게 부모지. 면역력 약한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지금 해도 너무해. 아들 면역력 걱정은 하면서 우리 딸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한테 너무 무섭게 굴지 마.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저는 이번에도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에게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아내에게는 연애 때보다도 더 다정하게 대했네요. 꽃이며 선물이며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건 뭐든 사다 놓았고요. 아이가 늘어서 그런지 아내는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식을 잘 키워내야 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육아에 대한 책을 섭렵하고 관련 내용을 공부했어요. 아들을 출산한 지 3개월이 될 무렵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복직할게. 나은이는 이모님이 봐주시면 되잖아. 어? 오, 그래 알았어. 부탁드려볼게. 복직하기엔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만 전담하며 살기보다는 일하는 엄마로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겼으니까요. 이모는 언제나처럼 저희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다시 워킹맘이 되었고 전보다 훨씬 야근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이모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쉬지 않고 육아를 하다가 잠시 누워있던 이모에게 아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모님, 나은이 울잖아요. 울면 안아줘야 하는 거 모르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편하게 일을 하겠어요. 저희 행복한 게 이모님 행복이라면서요. 그럼 저 맘 편히 일하도록 우리 나은이한테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이리저리 쑤신다. 그래도 너 생각해서 하루 종일 애 안고 돌보다가 이제야 쉬는 건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도 욕먹는 게 육아예요, 이모님. 그리고 나은이, 저한테 누구보다 특별한 애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 애들 돌보는 거 나 그만할란다.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내 몸 아픈 것도 꾹 참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이런 취급받으면서는 더 못하겠어. 너희 친정에 부탁하던지 사람을 고용하던지 해라. 네? 이렇게 관두시면서는 어떡하라고요? 저희 가족은 생각 안 하세요. 생각했으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너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딸이랑 아들 대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니? 성별 가지고 차별하는 거야?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면 서로 서운하지 않게
충분히 사랑해줘라. 그래야 너한테도 후회가 없어. 저는 이모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이모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를 키워준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이모를 하대하며 함부로 대하다니. 이것만큼은 저도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금세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야. 뜬금없다니. 당신이 지금 이모한테 저지른 짓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그동안 이모가 나랑 동생도 키워줘. 우리 애들도 다 돌봐줘. 본인 인생 제쳐주고 우리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네가 말하는 효도니? 이모한테 가서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해 우리. 사과? 그래. 내 말이 좀 심했다. 인정. 그런데 이모님은 나한테 딸이랑 아들 차별하지 말라니. 요즘은 친부모도 육아 참견은 안 하는 세상이야. 이거 왜 이래? 그동안 우리 애들 봐주면서 뒤에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끔찍하다. 사과는 무슨 절대 못하지. 끔찍하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내는 이 와중에 제게 피식 웃어 보이더군요. 아내의 표정과 말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말이 쉽지. 이혼이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그래도 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좀 더 기다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혼이라는 단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을 무렵 갑자기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빠 어디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안 그래도 큰일 많아서 미치겠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 수술한대. 어떡하면 좋아? 요즘 연락 때마다 했더니 아파서 그런 거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뭐? 처제가 수술을 한다고? 우선 끌어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저는 불이 나게 여동생과의 통화를 끊고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가 끊길 쯤에야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늘 쾌활하고 에너지 넘쳤던 목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처제, 수술한다며? 어디가 아픈데? 진작 말했어야지. 저 형부 말 들을 걸 그랬어요. 형부 맨날 저한테 매운 음식 좀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저 위암이래요. 아직 이렇게 쌩쌩한데 말도 안 되죠? 가족이자 친구 같은 처제의 위암 소식에 저는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제 친동생을 위기에서 구해준 소중한 은인이자 제게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던 처제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앞만 보고 살아온 제 자신이 원망스럽게까지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처제는 미혼이라 늘 혼자 했는데도 저는 처제를 돌본 적이 없었어요. 늘 처제가 저희 가족을 돌봐주었죠.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 꺼이꺼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황급히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심히 한번 즐긴 적 없이 차곡차곡 모은 용돈은 어느새 5천만 원으로 불어있었어요. 어림잡아도 수술비를 훌쩍 넘는 돈이었지만 그동안 가족으로서 무심했던 제 마음을 처제에게 몽땅 주고 싶었네요. 처제의 통장으로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불이 났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이 돈 뭐예요? 수술비는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처제한테 고마웠던 마음이랑 그동안 무심했던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넣었어. 이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안 받으면 정말 서운할 거야. 형부, 이러면 제가 너무 곤란한데. 저 사실 형부한테 말 못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연락 못한 건데. 비밀? 그게 뭔데? 아니라 처제, 만나서 얘기해. 나도 아직 아프다는 처제 문병도 못 가봤네. 내가 지금 당장 근처로 갈게. 그때까지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제의 그 비밀이라는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치명적인 이야기일 줄은요. 저는 곧장 처제의 집 앞으로 갔고, 처제는 초제하고 야인 모습으로 건물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제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각대봉투를 건넸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각대봉투를 열어보았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기만해온 소름 끼치는 진실이 담긴 서류를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눈에 보이는 진실을 애써 부정하기 위해 처제에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가 왜 여기에? 잠깐, 나온이랑 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게 다 뭐야? 형부,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요. 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받을 상처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연락 끊고 도망친 거예요. 제 입으로 차마 형부한테 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안 나서요. 이제까지 형부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거 확실한 거야? 처제,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제발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한 게 서운해서 장난치는 거라고 말해줘. 확실해요. 이게 그동안 언니가 형부한테 숨겼던 진실이에요. 처제는 어렵게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으로 형부 집에 갔을 때 형부 칫솔이랑 침대에 있는 머리카락 가져다가 여러 번 검사 의뢰했어요. 그리고 전부 돌일치 나왔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날 속일 수가 있지? 처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려는데 처제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제게 말했어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 소곤거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온이가 형부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때가 언니가 나온이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멋대로 연락 끊고 따로 나와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장인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신에게 이룰 게 없으면 정직할 필요가 없다고. 언니는 그 가르침 그대로 컸고 그래서 저랑 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항상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요.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언니가 현명하다고 여겼고요. 그럼 나온이 친부가 누구라는 건데? 같은 회사 팀장이요. 박진원이라고. 동갑이자 입사 동기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언니 전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언니랑 사귀던 와중에 돈 많은 여자 만나 결혼했고 그 사람 아내는 SNS에서 엄청 유명한 여잔데 화장품 파는 뷰티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후에 형부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언니 산후 우울증 걸렸을 때 그때 아마 먼저 연락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직도 서두른 것 같고요.
처제는 그걸 다 어떻게 알아? 형부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었어요. 엄마랑 언니가 하는 말도 녹음했고, 언니 PC 메신저로 접속해서 대화 내용도 다 캡처했고요. 언니 메일함에 발송된 모텔 결제 내역도 모아놨어요. 여기 보세요. 처제는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어요. 처제의 핸드폰 속에는 아내와 상간남에 관한 무수한 증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둘이 나눈 메시지 중에는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과 상간남 집안에서 정해진 대로 아들의 이름을 나온으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둘은 상간남의 아내가 상간남에게 빌딩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올해 말 서로의 가정을 깨고 재혼할 계획까지 짠 후였네요. 참담한 표정으로 울부짖는 저를 처제가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언니 회사 앞에 갔었어요. 저랑 사이는 안 좋지만 저라도 언니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 다 보여주면서 형부한테 말하겠다고 했더니 형부가 이 사실 알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면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협박인 줄 알면서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언니가 가정을 지킬지 말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밤을 기로하고 언니 결정을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제, 이제 그 여자가 어떤 고민을 하든 나한텐 중요하지가 않아. 가정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거든. 단 한순간도 그런 여자랑은 같이 못 살아. 이게 내 결정이야. 당장 이혼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끝내지. 뭐든 제가 도울게요. 저도 형부한테 진작 말 안 하고 뒤통수 때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몇 시간 뒤 아내와 상간남의 이야기는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처제는 저의 부탁대로 상간남의 아내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의 SNS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간남의 아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상간남과 제 아내의 사진들을 게시물로 만들어 그대로 포스팅했죠. 인터넷엔 제 아내와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제게 아내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더군요. 그래도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망신해질 수가 있어. 그래, 당신 말대로 당장 이혼하자. 내가 뭐 무서울 줄 알아?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어 나. 이참에 나온이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랑 살 거야. 나온이한테 친부 찾아줘야지. 당신 같은 가짜 말고. 뻔뻔해도 유분수지. 뭐 나온이 친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말을 해. 좋아. 상간남 아내랑 같이 너네 상간죄로 고소할 거야. 길고 질긴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더럽혀지는 건 너희 둘뿐이라는 걸 알아도. 뭐?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당신이 한 짓은 법에 안 걸릴 것 같고. 나도 당신 고소할 거야. 요즘 인터넷에 사생활 폭로하는 거 엄청난 죄인 거 몰라? 세상에. 형부랑 처제가 짜고 인터넷에 가족 신상 올려서 마녀 사냥시키는 게 말이 돼. 글쎄다. 당신이 지금 나까지 고소할 여유가 있을까? 인터넷만 난리가 아닐 텐데 회사에선 아직 전화가 덜 왔나 봐.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액정에는 회사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했죠. 이미 아내의 회사 인트라넷에 상간남과 아내의 더러운 불륜 이야기가 커진 후였으니까요. 아내는 당황한 듯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상간남인 듯 했습니다. 제발 자기야, 전화 좀 받아. 도대체 뭘 하길래 전화를 이렇게 못 받지? 사리분별이 빠른 줄로만 알았던 아내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셈이 느리고 눈치가 없던 모양입니다.
이쯤 되면 상간남이 전화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것이라는 것쯤은 눈치챌 텐데 말이죠. 아마 상간남은 건물주의자 돈줄인 자신의 아내에게 싹싹 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혀를 끌끌 차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처제에게 듣자니, 당신 이렇게 배우고 컸다며? 자신한테 이럴 게 없으면 정직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야. 이참에 알아도 세상 모든 일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처럼 사람 탈을 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만하고 상처 주는 것들은 하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몰라도 돌이켜보면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야. 마음속 깊이 너 자신조차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그럼 법원에서나 보자. 이후 저는 처제를 통해 아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아직까지도 끝끝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아내의 외도 소식은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친자인 딸만을 데리고 나왔고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저와 딸에겐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니까요. 바로 제 여동생과 처제입니다. 그래서 그 파렴치한 여자와 이혼했냐고요? 여러분에게 사이다 결말을 주지 못해 아쉽지만 제 이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상간남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이혼을 못하겠다며 돌변했거든요. 하지만 서두를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언제나 최후의 승자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동생과 처제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딸과 함께 수제비를 만들고 있어요. 곧 약속된 시간이 돼서 저는 이 기나긴 이야기를 마치고 급하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넋두리를 들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 나신다면 저와 제 딸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탈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